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오지 말자고 했지. 당신도 동의했잖아. 답일래? 공무원 연금 750만 원으로 캄보디아에서 황제 생활. 그 달콤한 유혹에 전재산 4억 원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푸원펜의 그 화려했던 신도시 아파트는 신기루였습니다. 지금 제 아내와 저는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경기도 외곽 반지하 빌라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습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일한 교사 부부가 어떻게 단 2년 만에 전재산 4억권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모든 비극은 아내에게서 받은 여보, 캄보디아 이민 설명회 같이 들어볼까? 그 제안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돈으로 동남아 가면 황제처럼 살 텐데 하는 달콤한 환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 뼈아픈 실패담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단 하나의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 나이 63세이고 37년간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985년 22살의 나이에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아내 박미경은 59세로 중랑구청에서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후인 1988년에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해서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9년 나란히 퇴직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년 퇴직을 하고 아내도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받게 된 연금은 제가 월 430만 원, 아내가 월 320만 원으로 둘을 합쳐 월 75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넉넉한 노후 생활이 보장된 셈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저희 스스로도 여유로운 노후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정만 추구하며 살아온 탓에 제대로 된 투자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1990년대 강남 부동산 급등기에도 저희는 그저 바람만 봤고 2000년대 주식 호황기에도 위험하다며 적금만 넣었습니다. 10년대 들어서도 비트코인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안전한 길만 택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 친구들이 투자로 목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 동기 중 하나는 1990년대에 강남 아파트 2채를 사서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동료 중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모아서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보유한 자산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와 적금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는 1998년에 1억 2천만 원에 구입한 것인데 2019년 당시 시세가 3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1년 동안 2배 정도 오른 셈이니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지만 강남이나 강서 쪽에 비하면 상승폭이 아쉬웠습니다. 적금 8천만 원도 3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는데 금리가 워낙 낮아서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저희 부부의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부터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서 겨울만 되면 시큰거렸고 아내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추운 날씨에 더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부산 같은 남쪽 지역으로의 이주도 생각해봤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괜찮은 아파트는
4억 원에서 5억 원은 좋게 넘었고 부산도 해운대나 센텀시티 같은 좋은 지역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아파트를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로 가자니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노후 생활하기에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 이민 관련 글을 보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받는 연금만으로도 정말 좋게 살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물가도 한국의 1.3 수준이고 날씨도 따뜻하대요. 설명회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저희에게는 생소했고 해외에서 사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관심을 보이고 어차피 설명회만 듣는 거니까 해가 될 건 없다는 생각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는 강남역 근처의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설명회장에 도착해 보니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이 3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중산층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회사원 출신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5년간 거주했다는 5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할 때 본인도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캄보디아의 물가는 한국의 1.3에서 1.4 수준이라서 월 200만 원만 있어도 한국에서 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쓰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는데 현지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한 끼에 3영원에서 5영원 정도면 충분하고 마사지는 1시간에 1만 원, 골프는 18홀에 3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사 도우미를 월 50만 원에 고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을 그 정도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동산 가격이었습니다. 푸놈펜의 신도시 지역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84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한국의 지방 소도시 아파트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임대로 주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연 임대 수익률이 8%에서 10%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4%에서 5% 정도가 고작인데 그 2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는 경제 성장률이 연 7%로 높아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강사는 또한 캄보디아의 치안이 생각보다 안전하고 영어가 잘 통하며 한국 음식점도 많아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인 푸놈펜에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있고 한국 마트도 있어서 마치 한국에서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1년 내내 따뜻한 날씨 때문에 관절염이나 각종 노인성 질환이 많이 개선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었던 6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이주한 후 골프를 즐길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도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은 어떤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투자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상담을 해준 직원은 모든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답변해 주었고, 실제 거주자들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면서 직접 통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부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으로는 거기서 정말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까지 하면 월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내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중랑구 아파트를 팔면 약 3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적금 8천만 원을 합치면 총 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캄보디아에서 아파트 2채를 사고 한국 음식점을 차린다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직접 현지를 보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현지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안내한 3박 4일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인당 80만 원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고, 실제 부동산도 구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신청했고 2020년 1월 중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까지 한 달 동안 저희는 캄보디아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찾아보고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블로그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물가가 싸고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드디어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푸놈펜까지는 직항으로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투어에 참가한 다른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교사 출신, 공무원 출신, 회사원 출신 등 다양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월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28도 정도로 따뜻했고 습도도 적당해서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무릎이 시큰거리던 것도 훨씬 덜했고 아내도 허리가 한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캄보디아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고층 아파트들도 보였고 도로도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로는 최근 5년 사이에 푸놈펜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시내 관광을 했는데 왕궁이나 독립기념탑 같은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많았지만 한국의 1990년대 정도의 분위기였고 사람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 맛도 괜찮았고 가격도 정말 저렴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3달러, 우리 돈으로 500원 정도였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부동산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한국인 부동산 업체 직원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저희가 관심을 보인 신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치 한국의 신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도로와 깔끔하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건설 중인 고층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여준 아파트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84제곱미터 규모의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었습니다. 마감재도 나쁘지 않았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전망도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최소 4억 원은 좋게 넘을 만한 아파트가 500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좀 더 넓은 100제곱미터 아파트는 1억 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체 직원이 설명해 주기로는 이 지역이 향후 5년 내에 캄보디아 최고의 주거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국제학교,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공사가 한창이었고 개발 계획도를 보니 정말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60대 초반의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3년 전에 한국에서 이주해 와서 정말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600만 원 정도인데 캄보디아에서는 그 돈으로 정말 여유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저녁에는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도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아파트 2채를 구입해서 하나는 직접 살고 하나는 임대를 주어 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월 180만 원 정도만 써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받는 연금 750만 원이면 정말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실제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한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3년 전에 캄보디아로 와서 음식점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3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가게였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월 매출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최소 1억 원은 들어가는데 캄보디아에서는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도 월 200만 원 정도로 한국의 1, 3 수준이었습니다. 손님은 주로 현지 한국인들과 한국 관광객들이라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본 한국 음식점마다 손님들이 꽤 많았고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실제 거주 환경을 체험해 봤습니다. 현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머물면서 실제 생활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마사지를 받고 저녁에는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정말 놀랐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한국의 1, 3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한국에서 1만 원 넘게 주고 사던 것들이 2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기나 생선도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정말 매일 장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도 정말 좋았습니다. 1시간에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평소 허리 아픈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한 번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은 해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마사지를 1만 원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3박 4일의 투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희 부부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랑구 아파트를 팔면 약 3억 2천만 원, 적금 8천만 원을 합치면 총 4억 원. 그 돈으로 캄보디아에서 아파트 2채를 사고 한국 음식점을 차린 후 여유 자금으로 생활하면 정말 꿈 같은 노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들고 세세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9,500만 원과 1억 원에 사면 총 1억 9,500만 원. 한국 음식점을 차리는데 인테리어와 주방기구, 초기 운영 자금까지 포함해서 8천만 원. 각종 수수료와 이사 비용, 생활 정착 자금까지 포함해도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2채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가 140만 원, 음식점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면 월 44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받는 연금 7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19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월 250만 원 정도만 써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월 94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해서 저축하면 매년 1억 원 이상씩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중랑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치가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학군도 괜찮은 편이라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문의했습니다. 2월 말에 3억 2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3월 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 이민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비자 발급과 현지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법무 절차 등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한국인 업체에서 모든 것을 대행해 준다고 해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수수료로 총 투자금의 5%인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나중에 은퇴하면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족들은 대부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저희 자녀들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직 젊은 저희가 왜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현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신중하게 결정한 일이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결국 자녀들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3월 말 아파트 잔금을 받고 적금도 모두 해약한 저희는 드디어 총 4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 즈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심각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지역적인 전염병 정도로만 생각했고 곧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4월 초에 예정된 출국 일정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월 5일 드디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은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아직 국제선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는데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 자주 연락드리라는 당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희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저희는 곧바로 부동산 구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월에 둘러본 아파트 두 채를 각각 9,500만 원과 1억 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현지 업체의 도움으로 일주일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부동산 구입과 동시에 한국 음식점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3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상가를 월 2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초기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현지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 사업자들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1억 9,500만 원, 음식점 관련 8천만 원, 각종 수수료와 이사 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나니 남은 돈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파트 두 채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 140만 원과 음식점 수익을 합치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이 저희를 반겨주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열대식물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던 것도 훨씬 좋아졌고 매일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임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채 모두 한국인 가족들이 임차했는데 한 채는 월 70만 원, 다른 한 채는 월 70만 원으로 총 14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임차인들도 만족해하면서 재계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점도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삼겹살, 김치볶음밥 같은 한국 음식을 팔았는데 현지 한국인들과 한국 관광객들로 인해 제법 손님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매출이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30% 정도인 200만 원,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100만 원, 임대료가 200만 원, 기타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어서 월 순이익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140만 원과 합치면 월 340만 원에서 44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니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저희는 그 수입으로 월 25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송금해서 저축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생활비가 정말 저렴해서 25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매일 외식을 해도 한 끼에 5,000원 정도면 충분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사지를 받아도 월 10만 원이면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도 싸고 뭔가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수영하고 골프 치고 마사지 받고 정말 왕처럼 살고 있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나중에 은퇴하면 캄보디아로 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자주 영상 통화를 걸어서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자녀들도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전 세계로 퍼지면서 캄보디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음식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3월 말부터는 아예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저희 음식점 매출의 40% 정도가 한국 관광객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월 800만 원이던 매출이 4월에는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현지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현지 한국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외식을 많이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사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약을 위해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5월에는 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비는 줄일 수 있었지만 임대료 200만 원, 직원 인건비 100만 원, 기타 고정비용 5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했습니다. 월 350만 원의 고정비에 매출이 200만 원이니까 월 15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 개인 생활비까지 음식점에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임대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가 악화되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한 세대의 한국인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대체 임차인을 구할 시간도 없었고 결국 한 달간 빈집으로 두어야 했습니다. 7월에는 또 다른 세대의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분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서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채 모두 빈집이 되었고 월 140만 원이던 임대료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임대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기존 임대료보다 30%에서 40% 정도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 70만 원씩 받던 임대료를 45만 원과 50만 원으로 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은 매달 15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고 아파트 임대료도 14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 생활비는 그대로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받는 연금 750만 원도 캄보디아 은행으로 들어올 때는 환율을 적용받고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제로는 68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수지를 계산해 보니 점점 적자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적자 150만 원, 개인 생활비 250만 원을 합치면 월 400만 원이 나가는데 수입은 아파트 임대료 95만 원과 연금 680만 원을 합쳐서 77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75만 원씩 흑자가 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장부상의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서 수리비로 100만 원, 주방 기구가 망가져서 교체비로 80만 원, 인테리어 일부를 보수하는데 50만 원 등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제로는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종 제한 조치를 실시했고 외국인들의 모임이나 식당 영업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저희 음식점도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했고 손님 수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점은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두세 명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테이크아웃으로 김치볶음밥이나 라면 같은 저렴한 메뉴만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9월부터는 음식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적자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점을 닫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이 2년이었는데 중도 해지를 하려면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방 기구나 인테리어 시설들도 처분해야 했는데 거의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6천만 원을 들여서 준비한 것들을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결국 음식점을 정리하면서 총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8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이나 스트레스성 복통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담석증이었습니다. 돌이 꽤 큰 편이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쌌습니다. 3일간 입원하고 복강경 수술을 받는데 무려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도 안 나올 비용이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영어로 설명해 주었지만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역사를 불러야 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통역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간호사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해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 소통의 어려움도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영어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현지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 신고나 임대차 계약갱신 같은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현지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한 번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1년에 이런 비용만 2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말입니다. 2020년 말쯤에는 치안에 대한 불안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강도나 절도 사건이 증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음식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탄 두 남자가 저희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다행히 큰 도로로 나가면서 그들이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로는 밤에 외출하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현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인 카페에서 만나면 항상 치안 문제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강도가 들어왔다. 어느 사람은 길에서 가방을 뺏겼다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안전하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더 큰 충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리에라와 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투자한 부동산은
달러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리엘 가치가 30% 이상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대형 건설사가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가 투자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계획되었던 쇼핑몰이나 학교, 병원 건설도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2021년 중반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5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처음에는 8천만 원에 내놓았는데 문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7천만 원, 500만 원으로 계속 내렸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6천만 원 이하로는 내려야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500만 원에 내놓았고 그제서야 겨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5천만 원으로 가격을 더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전에 5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5천만 원에 판 것입니다. 50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해결했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했습니다. 남은 아파트 한 채의 임대료는 월 50만 원이 전부였고 한국에서 받는 연금 750만 원도 환율 변동과 각종 수수료 때문에 실제로는 65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비싸고 현지 음식만 먹기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결국 한국에서 식재료를 공수해서 직접 해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담석 수술 이후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검진비만 한 번에 30만 원씩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건강보험으로 해결될 일이 캄보디아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쯤부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린 상태라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금 75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저희가 떠나 있는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속 남아 있자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갈 곳이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요?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아파트 한 채도 급매로 내놓았는데 1억 원에 산 아파트를 4,5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종 정리 비용과 귀국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4억 원을 들고 캄보디아로 갔던 저희가 500만 원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3억 1,500만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80%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우선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반지하 빌라의 월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37년간 교사로 일하고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저희 부부가 반지하 빌라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지하 빌라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고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창문 몇 개로만 들어오는 빛으로는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화창한 햇살 아래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3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연금 750만 원에서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670만 원이 남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아내가 담석 수술을 받은 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3시간 동안 일하면 하루 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던 손으로 새벽에 택배 상자를 옮기는 제 모습이 초라하고 서러웠습니다. 첫날 배송일을 나갔을 때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에는 예전 동료 교사와 마주쳤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일하면 월 1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마트 일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나갔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연금 750만 원과 아르바이트 수입 380만 원을 합쳐서 월 일 1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일 50만 원이 남는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고려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 4억 원을 2년 만에 80%나 잃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눈치가 가장 힘듭니다. 캄보디아에서 황제처럼 산다고 자랑했던 저희가 2년 만에 반지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럽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들은 여전히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도 저희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대충 얼버무리곤 합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아내와 함께 후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 중랑구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연금 750만 원으로 중랑구에서 살면서 가끔 국내 여행이나 다니며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는 중랑구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고 동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평범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행히 아직 건강하니까 몇 년 더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전 재산을 하나의 투자에 몰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4억 원을 모두 캄보디아 투자에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만약 절반만 투자하고 절반은 한국에 안전하게 보관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손실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고 해도 모든 돈을 거기에 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생활비 몇 년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투자나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3박 4일의 짧은 투어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현지에서 실제로 살아보면서 직접 경험해 본 후에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투어는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짧은 기간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언어 문제, 의료 문제, 치안 문제, 환율 변동 등은 실제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통한다고 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료진이나 공무원들과 소통할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복잡한 업무나 전문적인 상담을 할 때는 언어 장벽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마다 통역비를 지불해야 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보험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보험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의료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율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환율이 계속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통화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현지 통화로 바꿀 때도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 해지 같은 방법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현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프놈펜 신도시가 계속 발전할 거라고 믿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말은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지 치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어나 설명회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나빠지면 치안도 함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평범한 노후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의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해외 투자나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저희의 경우가 모든 경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실패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을 걸고 하는 투자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은퇴 후의 투자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65세와 61세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반지하 빌라에서 살고 있고 나이에 맞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실패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 맛있는 한 끼 식사, 아내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들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진정한 행복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경험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실패한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솔직하고 뼈아픈 경험담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